이번 시간에 리뷰할 논문은 Boosting Adversarial Attacks with Momentum입니다. 이 논문은 CVPR 2018년도에 스팟라이트로 발표된 좋은 평가를 받은 논문 중 하나이며 실제로 본 논문에서 제안된 Momentum Adversarial Attack은 각종 딥러닝 보안 분야의 대회에서 매우 높은 성적을 내고 수상을 했을 정도로 좋은 기법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Adversarial Attack 유형 중에서도 블랙박스 어택 유형으로 좋은 성능을 보인다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먼저 Adversarial Example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흔히 Adversarial Example, 한국어로는 적대적 예제라고 불리는 이러한 데이터는 인간의 눈에 띄지 않게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데이터로 딥러닝 모델의 부정확한 결과를 유도한다는 점이 그 특징입니다. 즉 딥러닝 모델을 속인다는 점이 특징 중 하나고요. 아래쪽에 그림을 확인해 보시면 원본 이미지 X는 현재 알프스라고 정상적으로 분류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간에 보이는 특정한 펄털베이션을 인간의 눈에 띄지 않게 입실론만큼 제한된 크기로 삽입을 했더니 이와 같이 오른쪽에 X스타가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바와 같이 Adversarial Example인 X스타는 강아지라고 완전히 잘못된 클래스로 그것도 매우 높은 컨피던스를 가지며 분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Adversarial Example은 많은 경우에 공격자가 데이터를 이와 같이 정해진 특정 범위까지만 조작할 수 있도록 설정합니다. 대표적으로 Norm Constrained Perturbation은 특정한 상수 입실론 크기만큼만 특정한 이미지가 변경될 수 있도록 제한되는 것이 일반적이죠. 여기 보이는 그림은 L 인피니티 놈으로 크기가 제한된 Adversarial Attack인데요. 어떠한 이미지가 있을 때 그 이미지에 포함되어 있는 각각의 파라미터에 대해서 최대 입실론만큼 바뀔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여기 보이는 펄터베이션은 실제로는 이러한 그림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작은 크기의 입실론만큼만 실제 이미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파이톨치나 텐서플로우와 같은 다양한 딥러닝 프레임워크에서는 이미지를 0부터 1 사이의 값으로 노멀라이제이션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L 인피니티의 놈은 쉽게 말하면 각각의 픽셀마다 입실론만큼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물론 색상 이미지의 경우에는 RGB로 각각의 픽셀마다 3가지 채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채널마다 전부 입실론만큼만 조금씩만 바뀔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러한 입실론 크기는 8비트에 해당하는 255분의 16이나 8 정도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리뷰하고 있는 논문에서는 255분의 16 정도의 크기로 입실론의 크기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각각의 픽셀들은 0부터 1 사이의 값을 가지는데 각각의 픽셀들에 대해서 255분의 16만큼만 최대한 바뀔 수 있는 상황에서 이미지를 바꾸어서 이러한 Adversarial Example을 만들고 이러한 Adversarial Example로 하여금 특정한 모델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된 결과를 갖도록 유도하는 것이 Adversarial Example이 하는 역할입니다. 참고로 L 인피니티 놈 같은 경우는 그 수학적 정의에 따르면 변경되는 픽셀 중에서 가장 많이 변경된 게 255분의 16에 해당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어떠한 픽셀의 경우에는 255분의 16만큼 완전히 바뀔 수 있지만 반대로 어떠한 픽셀 같은 경우는 255분의 0, 즉 값이 전혀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처럼 특정 입실론만큼 픽셀을 변경한 뒤에 변경된 픽셀의 값이 0부터 1 사이에서 벗어나는 경우 벗어나는 데이터는 이미지를 처리할 때 각각의 픽셀은 전부 다 0부터 1 사이의 값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다시 그 사이로 값이 들어올 수 있도록 범위를 벗어나는 픽셀 값은 잘라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Adversarial Example은 특정한 Norm Constraint로 이미지가 얼만큼 바뀔 수 있는지를 제한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그 중에서도 L 인피니티 놈을 사용하는 경우 각각의 픽셀이 특정 입실론 크기만큼 최대한 변경될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255분의 16이나 255분의 8 정도로 크기를 제한했을 때 인간이 보기에는 그렇게 이미지가 변경되었다는 사실이 크게 티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종 논문이나 대회에서는 이처럼 특정한 상수 크기만큼 입실론의 크기를 정해놓고 그것을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Adversarial Attack을 수행할 때는 공격자가 자기가 공격할 공격 대상 모델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으면 많이 알고 있을수록 더욱더 강력하게 공격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Adversarial Attack 분야의 Threat 모델은 공격자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의 여부로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화이트박스고요. 두 번째는 블랙박스입니다. 화이트박스는 공격자가 뉴럴 네트워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네트워크의 아키텍처나 학습된 가중치 그리고 어떻게 학습을 했는지 이러한 정보를 모두 알고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 화이트박스고요.
즉 공격자한테는 유리하지만 방어하는 사람한테는 불리한 조건이 바로 화이트박스 조건입니다. 이때 공격자는 모델에 대한 정보를 완전히 알고 있기 때문에 백프로퍼게이션을 통해서 그레디언트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공격을 위한 로스 함수를 정의한 뒤에 그러한 로스 함수의 값이 낮을 때 분리 결과가 바뀌도록 비용 함수를 설정해서 공격을 수행할 수 있고요. 반면에 블랙박스의 경우에는 공격자가 내부적인 정보를 알지 못하고 입력값을 주었을 때 네트워크가 어떤 출력값을 내뱉는지 그것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즉 쿼리를 날려서 그에 대한 결과만 얻어올 수 있는 거죠. 즉 방어자가 내부적으로 어떤 모델을 쓰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모르는 상태로 내가 어떤 입력 이미지를 넣었을 때 강아지다, 고양이다 이런 식으로 결과만 나오는 상황에서 공격을 수행해야 되는 것이 블랙박스 어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격자는 반복적으로 쿼리를 날리거나 혹은 유사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그 유사한 네트워크를 대신 공격하는 방식으로 Adversarial Example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여기에서 참고하시면 좋은 점은 공격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화이트박스 스레드 모델보다 블랙박스 스레드 모델이 훨씬 더 공격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뉴럴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를 더 모르기 때문에 백프로포게이션도 직접적으로 수행할 수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레디언트를 구하는 것이 어려워서 쿼리를 많이 날려서 그레디언트를 예측하거나 혹은 유사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Adversarial Example이 가지는 특성을 이용해서 공격을 수행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밖에도 블랙박스 어택 유형에서는 다양한 방법의 공격들이 존재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이트박스 세팅에서는 네트워크의 구조나 가중치를 포함한 모델의 정보가 공격자한테 드러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프로포게이션을 통해서 이미지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구하고 그렇게 구해진 그레디언트에 따라서 이미지를 조금씩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Adversarial Example을 만들 수 있습니다. 즉 이때 Gradient Descent를 통해서 공격을 위한 로스 함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공격을 수행할 수 있죠. 일반적으로 딥 뉴럴 네트워크는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지를 넣었을 때 여러 개의 레이어를 거쳐서 로짓 값을 구합니다. 즉 각각의 클래스에 따른 액티베이션 값을 구할 수 있고요. 이러한 액티베이션 값까지 구하는 것을 함수 z라고 표현할 수 있으며 이제 함수 0부터 나온 결과에 소프트맥스를 취해서 각각의 클래스가 얼마만큼의 probability를 가지는지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아지 이미지를 넣었다고 하면 강아지에 해당하는 확률값이 높게 나오는 것이 이상적인 네트워크의 학습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체 네트워크를 F라고 하고 로직값까지 내뱉는 것을 함수 Z라고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인 표현 방식 중 하나입니다. 물론 자세한 용어는 논문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이러한 화이트박스 세팅은 기본적으로 공격자가 네트워크 전체를 알고 있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이미지를 넣었을 때 그 이미지가 특정한 클래스로 분류되었을 때 로스가 낮도록 그렇게 로스 함수를 구성한 뒤에 로스 값을 구해서 그러한 로스 값을 기준으로 백프로퍼게이션을 통해서 이러한 이미지 X를 업데이트하는 방향으로 Adversarial Example을 만들 수 있겠죠. 왜냐하면 네트워크 전체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백프로퍼게이션 또한 가능한 겁니다. 반면에 블랙박스 세팅은 이와 같이 공격자가 이미지를 넣고 그에 따른 결과만 나오는 상황인데요. 내부적인 네트워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백프로퍼게이션이 불가능합니다. 즉 그레디언트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그레디언트를 예측하거나 혹은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공격을 수행해야 됩니다. 이러한 블랙박스 세팅은 흔히 소프트 레이블과 하드 레이블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이때 하드 레이블은 블랙박스 세팅 중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조건에 해당합니다. 소프트 레이블은 각각의 클래스에 대한 확률값을 알려주는 상황이고요. 이 하드 레이블은 어떤 클래스인지 그거 하나만 알려주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강아지 이미지를 넣었을 때 이 사진은 강아지입니다. 정확히 이것만 알려주는 거죠. 즉 강아지일 확률은 얼마이고 고양이일 확률은 얼마이고 이런 식으로 각각의 클래스에 대해서 확률값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 사진은 강아지입니다. 이와 같이 해당 클래스 하나만 알려주는 것이 하드 레이블 블랙박스 세팅인데요. 애초에 모델을 모르기 때문에 백프로퍼게이션 또한 불가능하고요. 미분 불가능한 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이제 화이트박스 어택과 블랙박스 어택 각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이트박스 어택의 대표적인 유형부터 설명드릴게요. 가장 먼저 소프트맥스 펑션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다중 클래스, 즉 클래스가 여러 개인 분류 모델에서 일반적으로 마지막 레이어에 사용되는 함수가 소프트맥스 펑션입니다. 즉 로직 값을 구한 뒤에 거기다가 소프트맥스를 취해서 각각의 클래스에 대한 확률을 구하는 거죠. 이때 소프트맥스를 취한 결과는 확률 분포가 되기 때문에 각 클래스에 대한 모든 확률 값을 더했을 때 1이라는 값을 가집니다. 즉 이런 식으로 마지막 레이어에서 각각 클래스에 대한 액티베이션 값이 나왔을 때 여기에 소프트맥스를 취해서 각각의 클래스에 대해서 확률값을 구하는 거죠.
여기 보이는 그림에서는 이 세 번째 클래스가 가장 확률값이 높죠. 그래서 이 세 번째 클래스로 분류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또한 참고로 이 로직값 중에서 가장 높은 값을 가지는 클래스가 실제로 확률값 또한 가장 큽니다. 이어서 이러한 다중 분류 문제에서 네트워크를 학습할 때는 크로스 엔트로피 비용함수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마지막 레이어에서 소프트맥스를 사용하는 분류 문제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비용함수입니다. 이와 같이 소프트맥스 결과로 나온 아웃풋이 구성되어 있다고 했을 때 여기에 로그를 취하고요. 그 다음에 원하트 벡터를 사용해서 특정한 클래스의 확률값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학습을 진행하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떠한 이미지를 입력으로 넣었을 때 그 이미지가 세 번째 클래스에 해당한다면 세 번째 클래스에 해당하는 확률값이 높게 나올 수 있도록, 즉 기본적인 크로스 엔트로피 공식에 따르면 1이라는 값을 내뱉을 수 있도록 그러한 방향으로 학습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로그를 취하고요. 그 다음에 원하트 벡터를 곱한 다음에 부호를 바꾸어서 이러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가 낮아지는 방향으로 업데이트를 수행하는 겁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하는 것은 어떠한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어떠한 출력값을 내뱉도록 네트워크의 가중치를 학습하는 겁니다. 즉 일반적인 문제는 네트워크의 가중치를 학습해서 좋은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애드버서리얼 이그젬플을 만들 때는 그것과 유사한 방법을 사용하지만 네트워크의 가중치를 업데이트하는 것 대신에 이미지를 업데이트하는 겁니다. 즉 일반적인 학습에서는 이러한 네트워크 가중치 자체를 학습하는 거지만 애드버서리얼 어택을 수행할 때는 네트워크의 가중치는 그대로 있고 이러한 이미지의 X를 업데이트하는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즉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통해서 애드버서리얼 이그젬플을 만들 때는 가장 기본적인 공격의 경우 이 비용값을 늘리는 방향으로 입력 데이터를 조금씩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즉 X가 원본 클래스 Y가 아닌 다른 클래스로 분류가 되도록 만들고 싶다면 마찬가지로 X를 넣었을 때 그에 따른 크로스 엔트로피 비용을 구하면 되겠죠. 그때 이 Y에 대해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비용함수 곡선이 생긴다면 마찬가지로 그레디언트를 구해서 이 그레디언트 방향 그대로 이동을 시키면 되는 겁니다. 즉 지금 문제는 네트워크의 가중치가 아닌 입력 이미지 X를 업데이트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X를 이동시켜서 업데이트를 한다면 업데이트 이후에는 비용이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클래스로 분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기울기가 양수값을 가진다면 입력값을 양수의 방향으로 이동을 시키게 되면 비용값이 증가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이때 비용은 원본 클래스 Y에 대한 비용이기 때문에 이러한 코스트, 즉 로스 값이 높다라는 것은 원본 클래스 Y가 아닌 다른 클래스로 분류가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아이디어를 활용한 어택 메서드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FGSM입니다. FGSM은 고차원 공간에서 간단한 리니얼 비헤이비어는 애드버서리얼 이그젬플을 만들기에 충분하다라는 아이디어를 활용한 어택이고요. 대표적인 L-인피니티 어택입니다. 즉 각각의 픽셀마다 특정 크기만큼 바꿀 수 있도록 해서 네트워크의 결과를 바꾸는 거고요. 이때 FGSM은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굉장히 빠른 어택입니다. 왜 빠르냐고 하면 그레디언트를 한 번만 구해서 어택을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다루고 있는 예제는 화이트박스 어택입니다. 즉 모델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레디언트를 직접적으로 구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입력에 대한 비용함수의 기울기를 구한 뒤에 그 다음에 한 번만 이미지를 업데이트해서 어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땐 단순하게 로스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구한 뒤에 해당 방향으로 입실론만큼 한 번에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호함수, 즉 사인 함수를 취해서 각각의 방향으로 단순히 입실론만큼 이동하도록 만듭니다. 즉 쉽게 말하면 각각의 입력 뉴런, 각 차원에 대해서 전부 다 비용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입실론만큼 업데이트하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흑백 이미지의 경우에는 각각의 픽셀마다 단순하게 입실론만큼 바꾸면 되고요. 이렇게 색상 이미지의 경우에는 각각의 픽셀마다 RGB 컬러 하나씩 있겠죠. 그 RGB 각각에 대해서 전부 비용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따로따로 입실론만큼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러한 공격 과정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번 간단하게 데이터가 1차원이라고 해볼게요. 물론 실제 흑백 이미지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엠리스트 같은 경우는 너비와 높이가 각각 28 곱하기 28이라고 했을 때 총 764만큼의 픽셀 개수를 가지겠죠. 이러한 흑백 손글씨 데이터는 764차원을 가지는데요. 현재 예제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데이터가 1차원이라고 해볼게요. 이때 디시전 바운더리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고 하면 이 데이터 X를 비용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업데이트 하려면 이제 그레디언트를 구한 다음에 비용이 감소하는 방향이 어딘지를 알아내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그 반대 방향으로 부호인 1에다가 입실론만큼 곱한 만큼 이동하는 거죠. 즉 그냥 입실론만큼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용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미지 X를 업데이트해서 X스타를 구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모든 차원에 대해서 동일한 과정을 진행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예시로 2차원 데이터에 대해서 adversarial example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자, 이번에는 디시전 바운더리가 이렇게 한번 구성되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그레디언트를 구하면 비용이 감소하는 방향이 약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그럼 이때 여기에서 정확히는 편미분을 해서 각각의 축마다 비용이 증가하는 방향이 어딘지를 구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각각의 축마다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X1축에 대해서는 비용이 감소하는 방향이 왼쪽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반대 방향인 오른쪽으로 입실론만큼 이동하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X2축에 대해서는 비용이 감소하는 방향이 양수, 즉 위쪽으로 올라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 반대 방향으로 또 입실론만큼 업데이트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X1축과 X2축에 대해서 각각 비용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입실론만큼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바로 이러한 위치가 최종적인 adversarial example입니다. 즉 로스 함수에 대해서 이 x로 그레디언트를 구하고요. 이제 그러한 그레디언트를 통해서 이쪽으로 가면 비용이 감소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죠. 이때 각각의 축에 대해서 부호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는 이러한 그레디언트 벡터에서 각각의 부호만 취하기 때문에 x1축에 대해서는 1이고 x2축에 대해서는 -1이라는 값을 가지는 거죠. 이제 거기에 각각 입실론만큼 곱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만들어지는 adversarial example은 x에다가 각 축에 대해서 입실론만큼 이동하게 된 그 위치가 adversarial example이 되는 겁니다. 다만 FGSM은 단 한 번만 그레디언트를 계산해서 비용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adversarial example을 업데이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도한 만큼 비용값을 많이 낮추거나 높이거나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온 어택이 바로 projected gradient descent를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즉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이용해서 여러 번 업데이트를 할 건데 우리가 정해놓은 특정한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다시 그 범위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프로젝션을 시키는 방식입니다. 확인해보시면 이러한 PGD 어택을 L 인피니티 바운드에서 수행하게 되면 단순히 FGSM을 여러 번 수행하면서 특정한 범위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때 펄터베이션은 초기에 랜덤 노이즈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즉 FGSM을 수행할 건데 한 번의 스텝에서는 알파만큼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결과적으로 미리 정해놓은 특정한 입실론 범위 안에 펄터베이션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매번 프로젝션을 시켜서 adversarial example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즉 지금은 L 인피니티 공간에서 어택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한 펄터베이션의 놈을 구할 때 각각의 축에 대해서 가장 많이 변경된 축이 최대 입실론만큼만 변경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건 그냥 쉽게 말하면 모든 축에 대해서 입실론만큼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동일하게 어택을 수행하는데 특정한 입실론 크기만큼 바운드가 형성되어 있을 때 항상 이러한 바운드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면서 매 스텝마다 알파만큼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즉 이렇게 이러한 입실론 크기 안에서만 펄터베이션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고 여러 번의 스텝을 반복해서 adversarial example을 만들기 때문에 더욱더 강력한 adversarial example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즉 그냥 쉽게 말하면 FGSM을 여러 번 수행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특정한 P-놈 바운드가 adversarial example의 펄터베이션의 크기를 제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놈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벡터의 크기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는 매트릭입니다. 이때 adversarial noise, 즉 펄터베이션도 특정한 벡터 혹은 텐서로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크기를 P-놈으로 제한을 해주는 거고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L 인피니티 같은 경우는 255분의 8이나 16 정도 안으로 제한을 하는 경우 인간의 눈에는 크게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합리적인 adversarial perturbation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다양한 논문에서 제한되었던 방법인 겁니다. 다만 이때 perturbation의 크기를 제한하는 것은 비단 L 인피니티뿐만 아니라 L1이나 L2와 같은 다양한 놈에 대해서도 정의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P-놈의 공식을 그대로 이용해서 L0부터 1, 2, 그 다음 인피니티까지 각각의 P-놈 바운드에 대해서 그 크기를 제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식을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해 보시면 L0 바운드부터 이와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L0는 단순히 변경된 픽셀의 개수가 몇 개인지 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픽셀이 총 100개가 있는데 그 중에 3개만 바뀌었다라고 하면 그 값이 3이 되는 거고요. L1이나 L2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디스턴스 매트릭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L 인피니티는 말씀드렸듯이 모든 픽셀들에 대해서 가장 많이 바뀐 픽셀이 바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와 같이 기본적으로 화이트박스 어택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이어서 블랙박스 어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블랙박스 어택으로는 트랜스퍼 베이스드 어택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애드버서리얼 이그젬플은 모델 사이에서 전송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모델 A에 대해서 애드버서리얼하게 동작하는 이그젬플이 있을 때 그것은 모델 A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모델 B에 대해서도 애드버서리얼한 특성이 있다는 것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한 트랜스퍼러빌리티를 이용한 공격 방법은 다음과 같은데요. 공격자가 개인적으로 공격 대상 모델과 유사한 대체 모델을 학습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대체 모델에 대해서 화이트박스 어택을 수행해서 애드버서리얼 이그젬플을 만들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애드버서리얼 이그젬플을 공격 대상인 블랙박스 모델에 넣어서 최종적으로 공격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즉 이와 같이 자기가 공격 대상 모델과 유사한 화이트박스 모델을 만든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어택을 수행해서 애드버서리얼 이그젬플을 만들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애드버서리얼 이그젬플을 블랙박스 모델에 넣어서 공격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트랜스퍼 베이스드 어택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 유사한 학습 데이터 세트로 학습한 여러 개의 모델은 서로 유사한 디시전 바운더리를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모델 세타1에 대해서 어택을 수행해서 만든 애드버서리얼 이그젬플은 세타2에 대해서도 애드버서리얼 이그젬플로서 동작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인 공격 기법으로는 ASIA CCS 2017년도에 발표된 Practical Black Box Attacks란 논문이 있는데요. 이 논문에서는 추가적인 쿼리를 날려서 공격 대상인 블랙박스 모델과 더욱 유사한 서로게인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그것을 공격한 뒤에 트랜스퍼 어택을 수행합니다. 또한 닙스 2019년도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이러한 트랜스퍼 베이스드 어택은 단순히 디시전 바운더리가 아닌 논 로버스트 피처의 관점에서 이를 설명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애드버서리얼 퍼털베이션도 일종의 일반화가 된 특정한 피처 자체로서 이해할 수 있으며 특히 특정 크기의 논 바운드 안에서 쉽게 변경될 수 있는 피처라고 한다면 그것이 논 로버스트한 피처로서 모델에게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피처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다양한 모델들은 서로 유사한 일반화된 그런 논 로버스트 피처를 학습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한 모델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의 논 로버스트 피처를 바꾸어서 어택을 수행한 것은 다른 모델에 대해서도 논 로버스트 피처를 바꾼 것과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에 트랜스퍼러빌리티가 성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트랜스퍼 베이스드 어택은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방어 기법은 앙상블 애드버서리얼 트레이닝을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단순히 애드버서리얼 트레이닝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모델에 대한 앙상블을 고려해서 애드버서리얼 트레이닝을 수행하는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앙상블 애드버서리얼 트레이닝은 트랜스퍼 베이스드 어택에 대해서 높은 방어율을 보입니다. 이러한 앙상블 애드버서리얼 트레이닝은 앞서 설명드렸던 로버스트 피처의 관점에서 보자면 애초에 애드버서리얼 트레이닝 자체는 특정한 이미지에 포함되어 있는 로버스트 피처만 보고 모델이 판단하도록 학습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논 로버스트 피처를 변경하는 애드버서리얼 어택을 막기에 효과적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오늘 리뷰한 논문인 Boosting Adversarial Attacks with Momentum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MIFGSM을 제안하는데요. 이것은 Momentum Iterative Fast Gradient Sign Method의 약자입니다. 기본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Non-Targeted 공격을 위한 목적 함수를 이렇게 정의하는데요. Objective Function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FGSM과 마찬가지로 L Infinity 놈 안에서 입실론 이하의 크기만큼 변경될 수 있도록 합니다. 즉, 각 픽셀에 대해서 최대 입실론만큼 바뀔 수 있도록 하되 로스 펑션의 값을 최대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때 매번 그레디언트를 새롭게 구해서 업데이트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부터 t개까지의 기울기 정보를 모두 가진 상태에서 모멘텀을 활용해서 업데이트를 수행합니다. 모멘텀은 대표적인 옵티미제이션 테크닉 중 하나인데요. 이전까지의 기울기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푸어 로컬 맥시마에 빠지지 않도록 만들고 더 우수한 펄터베이션을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한번 전체 알고리즘을 확인해 볼게요. F는 클래시파이어고요. 로스 펑션은 J라고 하고 원본 이미지를 X라고 하고 그에 따른 정답 레이블을 Y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펄터베이션의 크기는 입실론이고요. 총 t번만큼 반복을 수행합니다. 즉 캐피탈 T만큼 스텝을 반복하는 거고요. 이 decay factor mu는 모멘텀을 수행할 때 사용하는 가중치가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adversarial example X스타를 찾는 거고요. 이러한 X스타는 원본 이미지와 L 인피니티 놈 상에서 입실론 이하의 거리를 갖도록 만듭니다. 이때 알파는 입실론을 t로 나눈 값을 쓰고요. t만큼의 스텝을 반복할 때 매번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먼저 현재의 adversarial example에 대해서 그레디언트를 구하고요. 이렇게 구해진 그레디언트를 L1 디스턴스로 정교화를 수행합니다.
그 다음에 이전 단계에서 사용되었던 그레디언트의 뮤만큼의 팩터를 곱해서 그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바로 여기 부분이 모멘텀을 적용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이 뮤값을 1로 설정해서 사용합니다. 이제 이러한 adversarial example을 사인 그레디언트를 이용해서 업데이트하고요. 이 부분은 FGSM과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FGSM을 여러 번 수행하는 기본적인 L 인피니티 PGD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되 이 그레디언트를 구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모멘텀을 적용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현재 알고리즘에서는 기본적으로 PGD에서 쓰이는 클립 함수가 보이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알파 자체를 입실론 나누기 t 값으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t번만큼 반복을 했을 때 각각의 픽셀에 대해서 최대 입실론만큼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기본적인 MIFGSM은 바로 이러한 알고리즘으로 동작한다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MIFGSM이 높은 트랜스퍼러빌리티를 가지기 때문에 특히 블랙박스 어택에서 강점이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그러한 트랜스퍼러빌리티를 보다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앙상블 모델에 대한 MIFGSM이라고 합니다. 이때 모델의 앙상블에 대해서 MIFGSM을 수행하기 위해 앙상블 인 로지츠 메서드를 사용하는데요.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로지츠 값의 가중치합을 구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취해서 로스를 구하고 그러한 로스를 이용해서 업데이트를 진행하는 겁니다. 즉 이전과 동일하게 논 타겟티드 공격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오브젝티브 펑션을 갖는데요. 이러한 어택을 위해 사용하는 로스에 들어가는 이 로직 값은 총 K개의 모델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각각의 모델에 대한 로직 값의 가중치합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한 로직 값의 가중치합에 소프트맥스를 취한 뒤에 거기에 로그를 넣어서 단순히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구하는 겁니다. 공식상 동일한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총 K개의 분류 모델에 대한 로직 값을 각각 L1부터 LK까지로 명시했을 때 아까랑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MIFGSM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단 K개의 모델을 모두 속일 수 있는 하나의 adversarial example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총 T번만큼 반복을 수행할 때 현재의 adversarial example을 각각의 분류 모델에 넣어서 로직 값을 모두 구하고요. 이제 그러한 로직 값의 가중치합을 구하고 이제 로지츠 값의 가중치합에 대해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구해서 그러한 로스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언타겟티드 어택을 수행하는 거죠. 그래서 그레디언트를 구한 뒤에 모멘텀을 적용하고 이어서 FGSM을 수행해서 공격을 수행하는 걸 반복하는 겁니다. 여기 보이는 6번과 7번은 앞서 보여드렸던 기본적인 MIFGSM에서의 6번, 7번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택을 수행하되 총 K개의 각각의 모델을 모두 속일 수 있는 방향으로 adversarial example을 만들게 되면 보다 글로벌한 adversarial perturbation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블랙박스 상황에서 다양한 모델에 대해서 공격을 수행할 수 있는 형태로 더욱 transferability가 높은 adversarial example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실험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하나의 모델을 공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화이트박스와 블랙박스 모두 같이 보여주는데요. 기본적으로 현재 실험을 위해 사용한 세팅은 뮤값으로는 1을 넣고 입실론 값은 255분의 16으로 설정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공격을 위해서 총 10번의 스텝을 반복합니다. 확인해 보시면 이때 왼쪽에 보이는 모델들은 퍼터베이션을 만들 때 사용했던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총 7개의 모델에 대해서 각각 공격 성공률을 보여줍니다. 기본적으로 언타겟티드 어택을 수행할 때 인셉션 V3에서 만든 걸 인셉션 V3에 대해 어택을 수행한다는 것은 이것은 같은 모델에서 같은 모델을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화이트박스 어택이고요. 즉 여기 보이는 4개의 결과는 각각 다 화이트박스 공격 성공률을 보여주고 나머지는 전부 다 블랙박스 어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보다 정확한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어택에 사용된 모든 adversarial example은 정상적인 클래스로 분류가 되는 것들만 모아서 실험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확인해 보시면 단순히 하나의 모델에 대해서 공격을 수행하는 경우 대개 100%에 가까운 공격 성공률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블랙박스 상황에서도 하나의 모델에 대한 것은 대략 50% 가까이 좋은 공격 성공률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셉션 V3에 대해서 만들어진 adversarial example은 레지넷 152 모델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공격 성공률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반면에 앙상블 adversarial 트레이닝 모델에 대해서는 낮은 블랙박스 공격 성공률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앙상블 adversarial 트레이닝 자체가 방어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특정한 모델에 대해서만 만들어진 퍼터베이션은 그 모델에 대해서 오버피팅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모델이 아닌 다른 모델에 대해서 어택을 수행했을 때에는 낮은 공격 성공률이 나온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논문에선 추가적인 그래프로
보충 설명을 진행하는데요. MIFGSM의 경우에는 디케이 팩터인 뮤를 1로 설정했을 때 경험적으로 우수한 공격 성공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뮤 값을 너무 키우게 되면 다시 오히려 공격 성공률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1 정도로 설정했을 때 경험적으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다고 말하고요. 또한 MIFGSM의 경우에는 많은 수의 반복을 거쳐도 높은 공격 성공률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게 반복 횟수인데요. 참고로 두 그래프에서 이 초록색 선은 Y박스 어택이고요. 즉 인셉션 V3에 대해서 Y박스 어택을 통해 만든 Adversarial Example을 다른 모델로 이렇게 Transfer Based 어택을 한 겁니다. 이때 확인해 보시면 MIFGSM이 아니라 그냥 IFGSM으로 많은 수의 반복을 거쳐서 강력한 Adversarial Example을 만들게 되면 현재 그림에서는 인셉션 V3에 대해서 Y박스 어택을 수행하겠죠. 그러면은 이 모델에 대해서만 강력하게 동작하는 오버피팅된 Adversarial Perturbation을 만들게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블랙박스 상황에서는 다른 모델에 대해서는 높은 공격 성공률을 보이기 어렵다는 겁니다. 반면에 MIFGSM은 보다 우수한 글로벌한 Adversarial Perturbation을 찾기에 유리하기 때문에 블랙박스 상황에서 충분히 많은 이터레이션을 반복한다고 하더라도 블랙박스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덜 오버피팅되고 많은 수의 반복을 거친 상황에서도 높은 공격 성공률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MIFGSM이 기본적인 이터레이티브 FGSM보다 더 블랙박스 상황에서 효과가 좋으며 Y박스 상황에서는 동일하게 둘 다 좋은 성능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블랙박스 어택을 가정했을 때 이러한 MIFGSM이 보다 우수한 공격 메서드라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MIFGSM은 왜 이렇게 잘 동작하는 걸까요? 기본적인 FGSM은 단 한 번의 스텝으로만 어택을 수행하기 때문에 공격 대상 모델에 대해서 언더피팅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공격 대상 모델에 대해서도 충분히 강력하지 못하다는 특징이 있고요. 다만 어느 정도의 트랜스퍼러빌리티를 보입니다. 반면에 이터레이티브 FGSM은 과하게 오버피팅 되고요. 푸어 로컬 맥시마에 빠질 수 있습니다. 즉 특정한 모델 하나에 대해서는 충분히 강력하게 동작을 하지만 오히려 일반적인 FGSM보다 트랜스퍼 베이스드 어택에서 좋은 성능을 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제안한 모멘텀을 활용한 MIFGSM은 Y박스 어택에서도 강하고 블랙박스 어택에서도 강합니다. 즉 푸어 로컬 맥시마에 빠지지 않고 보다 좋은 트랜스퍼러빌리티를 보인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한다는 특징에서 Y박스에서도 강하고 또한 트랜스퍼러빌리티가 높기 때문에 트랜스퍼 베이스드 블랙박스 어택에서도 우수한 성능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MIFGSM을 사용할 때 만들어지는 펄터베이션은 코스인 시밀러리티가 높습니다. 즉 여러 번 어택을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만들어지는 펄터베이션들이 항상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즉 특정한 로컬 미니마에 각각 개별적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더 글로벌한 맥시마를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이터레이티브 FGSM의 경우 해당 모델에 오버피팅 되기 때문에 예외적인 디시전 리전에 빠질 확률이 높고요. MIFGSM은 여러 번 수행하더라도 수행할 때마다 매번 유사한 리전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안정적인 업데이트를 보이며 쉽게 익셉셔널 디시전 리전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높은 트랜스퍼러빌리티를 보인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여기 보이는 그림은 서로 다른 두 개의 펄터베이션에 대해서 코스인 시밀러리티를 구한 건데요. MIFGSM을 사용하는 경우 두 개의 펄터베이션에 대해서 그 방향성이 상당히 유사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펄터베이션의 크기에 따른 공격 성공률은 다음과 같은데요. 아래 보이는 그래프는 인셉션 V3에 대해서 Y박스 세팅에서 공격을 수행한 결과입니다. 기본적으로 Y박스 설정으로 각각의 어택 메서드로 인셉션 V3에 대해서 어택을 수행한 건 바로 이와 같이 형성되는데요. 그렇게 만들어진 Adversarial Example을 각각 레지넷 152에 대해서 블랙박스로 어택을 수행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펄터베이션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서 더욱더 블랙박스 어택에서 유효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FGSM의 경우 Y박스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 방향성 자체가 펄터베이션의 크기가 단순히 커진다고 하더라도 무작정 공격 성공률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즉 여기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MIFGSM은 Y박스와 블랙박스 상황에서 모두 좋은 공격 성공률을 보이고요. 펄터베이션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서 공격 성공률 또한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FGSM은 트랜스퍼러빌리티는 높지만 MIFGSM보단 낮고요. Y박스에서 비교했을 때는 MIFGSM보다 훨씬 낮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은 또 마찬가지로 MIFGSM을 사용했을 때 Y박스와 블랙박스 모든 상황에서 이 펄터베이션이 클 때 작을 때 모두 일관적으로 잘 동작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앙상블을 공격할 때는 어떨까요? 여기 보이는 그림에서는 이 왼쪽에 있는 것들이 공격 대상이고요.
이 위쪽에 있는 것들이 adversarial example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앙상블은 모든 모델을 활용해서 와이박스 어택을 수행한 거고요. 이 홀드아웃은 이 왼쪽에 보이는 하나의 모델을 제외하고 나머지 3개의 앙상블을 이용해서 adversarial example을 만든 뒤에 그것을 이용해 블랙박스 어택을 수행한 겁니다. 확인해 보시면 와이박스 상황, 즉 이 4개 모든 모델을 동시에 속일 수 있는 하나의 adversarial example을 만든 다음에 어택을 수행했을 때는 당연히 왼쪽에 보이는 모델도 그 모든 모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공격이 잘 수행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블랙박스 상황에서도 나머지 3개의 앙상블을 이용해서 블랙박스 어택을 한 것이 그 제외된 하나의 모델에 대해서도 높은 공격 성공률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홀드아웃 시나리오에서는 왼쪽에 보이는 모델이 빠져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3개의 앙상블을 잘 활용했을 때는 어택이 정상적으로 수행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의 모델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 대상 모델의 앙상블일 땐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로 와이박스 상황에서 모든 모델, 즉 7개의 모델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동작하는 adversarial example을 만들었을 때는 당연히 와이박스 상황에서 왼쪽에 보이는 모델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높은 공격 성공률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홀드아웃 시나리오에서는 이 왼쪽에 보이는 모델을 제외하고 앞서 언급했던 이 4가지 모델과 다른 2개의 앙상블 모델 전부 합쳐서 이 6개의 앙상블에 대해서 어택을 수행한 뒤에 그것을 이용해서 해당 모델의 블랙박스 어택을 수행한 겁니다. 확인 결과 블랙박스 상황에서 앙상블 애드버서리얼 트레이닝에 대해서도 상당히 좋은 공격 성공률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Y박스 상황에서는 앙상블 애드버서리얼 트레이닝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펄터베이션의 크기만 충분히 크다면 100%에 가깝게 공격이 가능하고요. 블랙박스라고 하더라도 다른 모든 모델을 전부 활용해서 만들어진 애드버서리얼 트레이닝은 해당 앙상블 애드버서리얼 트레이닝에 대해서 좋은 공격 성공률을 보일 수 있다는 것 또한 보여줍니다. 즉 여기 보이는 테이블은 반복 횟수 20회 그리고 입실로는 255분의 16으로 설정해서 애드버서리얼 이그젬플을 만든 겁니다. 다만 여기에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을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애드버서리얼 트레이닝은 상당히 로버스트한 방어 기법 중 하나입니다. 다만 원본 앙상블 애드버서리얼 트레이닝 논문에서는 적은 이터레이션의 Y박스 공격 실험 결과를 보입니다. 본 논문에서처럼 입실론의 크기가 255분의 16 정도로 꽤 큰 상태에서 20번씩이나 반복을 해서 만들어진 강한 Y박스 애드버서리얼 이그젬플에 대해서는 방어가 어려운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원본 앙상블 애드버서리얼 트레이닝에서 제한된 결과와는 조금 상이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의 저자들은 실제로 닙스 2017년도 애드버서리얼 어택 대회에서 블랙박스 부문에서 본 논문에서 제안한 MIFGSM을 활용해서 높은 성적을 낼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1등으로 우승할 수 있었습니다. 즉 다수 모델의 앙상블에 대해서 공격을 수행한 뒤에 트랜스퍼 베이스드 어택을 해서 당시에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앞서 기본적으로 특정 크기의 L 인피니티 노음 바운드에 제한된 펄터베이션을 만드는 방식으로 MIFGSM을 사용했는데요. 굳이 L 인피니티 바운드 상에서 FGSM이 아니라 L2와 같은 노음 바운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공격을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즉 모멘텀 이터레이티브 메서드는 다양한 공격 설정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 타겟티드 어택을 한다고 하면 특정한 Y 스타 클래스로 분류가 되는 방향으로 로스 함수를 구성해서 업데이트를 진행하면 되는 거고요. 또한 L 인피니티 바운드에 대한 어택은 앞서 우리가 확인했던 내용대로 FGSM을 반복해서 어택을 수행하면 되고요. 반면에 사인 메서드, 즉 FGSM이 아니라 L2 디스턴스 상에서도 펄터베이션의 크기가 제한될 수 있도록 해서 어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L2 프로젝션이 사용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결과적으로 본 논문의 저자들은 이와 같이 모멘텀 베이스드 이터레이티브 메서드를 제안했고요. 이러한 모멘텀 기반으로 만들어진 애드버서리얼 이그젬플은 Y박스와 블랙박스 두 상황 모두에서 효과적으로 동작한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특히 블랙박스 상황에서 한 번의 스텝으로 어택을 수행하는 FGSM과 버닐라, 즉 기본적인 이터레이티브 메서드보다 더욱 높은 공격 성공률을 보였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또한 애드버서리얼 이그젬플을 만들 때 보다 높은 트랜스퍼러빌리티를 얻기 위해서 로지츠 값에 대한 가중치합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모델의 앙상블을 어택하는 방식으로 애드버서리얼 이그젬플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전체 코드는 제 GitHub 저장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오늘 리뷰하는 논문 Boosting Adversarial Attacks with Momentum, 여기에 시파10 코드와 이미지넷 코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코드를 열어보시면 오픈 인 콜앱 버튼을 눌러서 콜앱 환경에서 열어서 전부 실행해 보실 수 있고요. 차근차근 코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필요한 라이브러리들 불러오고요. 또한 이미지를 이 화면상에 출력하기 위해서
매플럿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 조금 큰 크기로 화면에 출력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공격 실습을 위해서 학습된 두 개의 모델을 불러올 겁니다. 먼저 레지넷 20 아키텍처로 학습된 모델, 그리고 알렉스넷으로 학습된 모델, 이 두 가지를 각각 불러옵니다. 이제 이어서 실제로 모델을 이 파이톨치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돌려보기 위해서는 레지넷 20과 알렉스넷 각각의 모델 아키텍처를 정의해야 됩니다. 먼저 레지넷을 이와 같이 정의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본 실습에서는 학습된 하나의 모델을 공격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모델 자체의 아키텍처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드리진 않을 거예요. 다만 중요한 점이라고 한다면 시파10을 이용해서 학습을 했기 때문에 각각 모델의 이 출력 결과는 아웃풋 레이어의 디멘전은 10이 되겠습니다. 총 10개의 클래스에 대한 각각의 확률값이 되겠고요. 이와 같이 레지넷 20을 정의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알렉스넷 또한 이와 같이 정의해서 사용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인풋 데이터 노멀라이제이션을 위한 클래스를 정의해 주는데요. 이 클래스는 공격을 위해 사용하는 겁니다. 확인해 보시면 먼저 Y박스 모델로서 레지넷 20을 초기화해 주고요. 우리는 이미 학습되어 있는 모델을 이용해서 실습을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체크포인트를 이용해서 불러와 줍니다. 이제 여기에서 모델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인풋 값 자체는 0부터 1 사이의 값으로 스케일링 되어 있는데요. 이제 그것을 추가적으로 인풋 노멀라이제이션을 진행해 줄 겁니다. 이제 이것은 학습을 할 때 사용했던 그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를 그대로 적용한 겁니다. 이어서 알렉스넷은 블랙박스 어택을 실습하기 위해서 이 블랙박스 모델로서 준비해 줄 건데요. 마찬가지로 알렉스넷도 학습을 진행할 때 이와 같은 민과 스탠다드 내비게이션을 이용해서 노멀라이제이션을 진행했기 때문에 실제로 테스트 타임 때 해당 모델을 돌릴 때도 이와 같은 노멀라이제이션 텀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 데이터셋을 불러와서 실제로 공격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클래스 명들은 실제 시파10에 사용되는 클래스 이름과 같고요. 기본적으로 데이터셋을 불러올 때는 불러온 데이터에 이러한 트랜스포메이션을 적용해서 파이톨치 텐서상으로 0부터 1 사이의 값을 갖도록 만듭니다. 기본적으로 픽셀의 값은 0부터 255 사이의 값이기 때문에 그것을 0부터 1 사이로 바꿔주는 거고요. 이제 각각의 테스트 데이터를 불러올 때는 배치 사이즈를 64로 설정해서 하나의 배치에 64개의 이미지가 포함될 수 있도록 만듭니다. 또한 시각화를 위해서 이미지 쇼 배치 함수를 정의해서 현재 배치에 해당하는 텐서를 넘파이 객처로 바꾼 뒤에 그것을 화면에 출력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하나의 배치만큼 뽑아서 인풋과 클래스를 나열한 뒤에 이것을 시각화해서 출력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이 기본적으로 각각의 이미지는 32바이 32가 되겠고요. 현재 배치에서 앞에 있는 4개까지만 출력할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화면상에 출력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오리지널 레이블은 각각 강아지, 자동차, 고양이, 그리고 비행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Y박스 모델에 대해서 기본적인 모델의 성능이 얼마나 나오는지 테스트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이와 같이 모델을 평가 모드, 이벨 모드로 바꿔주고요. 이제 테스트 데이터셋에서 매 배치마다 배치를 매번 뽑아서 이것을 모델에 포워딩해서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각각의 배치는 64개씩 이미지를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64개의 이미지가 포함된 하나의 배치를 한꺼번에 모델에 포워딩을 해서 그 결과를 뽑아내고요. 그 프레딕션 결과와 실제 원본 데이터가 같은지 계산을 한 다음에 그 썸메이션을 구해서 현재 배치 안에서 총 몇 개의 데이터가 정답으로 잘 분류가 되었는지 그 개수를 매번 더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체 배치를 다 반복한 뒤에는 애큐러시를 출력합니다. 이때 애큐러시는 정답으로 분류된 개수에서 전체 데이터셋을 나눈 뒤에 100을 곱하면 되겠죠. 이렇게 정확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각화를 위해서 첫 번째 배치에 대해서는 앞에 있는 8개까지의 이미지를 출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때 오리지널 레이블은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분류가 되었는지 그 프레딕션 또한 차례대로 출력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확인해 보시면 첫 번째 배치에서 앞에 있는 4개의 이미지가 각각 사슴, 자동차, 그리고 배와 사슴이 되겠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얘는 원래 배인데 에어플레인이라고 잘못 분류했고요. 그리고 얘는 사슴인데 지금 고양이라고 잘못 분류했죠. 이런 식으로 2개는 맞춘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아래쪽에 있는 4개 이미지 중에서는 이 마지막 거 빼고는 다 맞춘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10,000개의 이미지 중에서 8,563개는 맞춘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도가 85%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어서 블랙박스 모델, 즉 알렉스넷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정확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코드를 실행했을 때 이와 같이 평가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86%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위쪽에 있는 레지넷 20은 일반적으로 이미지넷 버전에서 사용되는 것이 아닌 시파10 버전으로 굉장히 가벼운 네트워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애큐러시는
85% 정도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물론 지금 실습에서는 이러한 정확도 자체가 매우 중요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지금 본 실습을 통해서 공격을 해보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제 Adversarial Attack 라이브러리를 정의해 줄 건데요. 먼저 getDistance는 두 개의 텐서가 입력으로 들어왔을 때 그 두 텐서 사이에 L1 distance와 L2 distance 그리고 MS distance, 마지막으로 L infinity distance까지 차례대로 구해주는 겁니다. 이제 이어서 총 3개의 공격 함수가 정의되어 있는데요. FGSM과 PGD, 그 다음에 오늘 리뷰하고 있는 논문에서 제안한 MIFGSM입니다. 기본적으로 FGSM 어택 함수는 이미지와 레이블 각각 GPU로 옮겨주고요. 그 다음에 입력 이미지와 동일한 크기를 갖는 노이즈, 펄터베이션을 만들어줍니다. 값은 전부 다 0으로 채워주고요. 이제 펄터베이션을 업데이트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레디언트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제 이미지에다가 펄터베이션을 더한 것을 모델에 넣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온 아웃풋 값을 이용해서 로스를 계산하고요. 지금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로스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업데이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로스의 그레디언트에다가 사인을 취합니다. 이제 그 사인 값만큼 펄터베이션을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다만 만들어지는 펄터베이션은 각각의 픽셀에 대해서 입실론만큼만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입실론 기준으로 클램프 함수를 이용해서 펄터베이션을 잘라내주고요. 또한 이미지에다가 펄터베이션을 더한 값은 항상 이미지 범위에 해당하는 0부터 1 사이의 값으로 제한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또 클램프를 진행해줘서 Adversarial Example을 만들어주고 이 펄터베이션 또한 추가적으로 리턴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어서 PGD 어택은 이러한 FGSM을 여러 번 반복하는 형식으로 동작하는데요. 확인해 보시면 기본적으로 펄터베이션 자체는 입실론 크기만큼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에서 샘플링해서 초기화를 진행해 주고요. 이제 마찬가지로 매 스텝마다 이미지와 펄터베이션을 더한 것을 커런트로 삼아서 이것을 모델에 넣어주고요. 이제 마찬가지로 로스를 구해주고 타겟티드 어택인 경우 해당 클래스로 분류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여주고요. 언타겟티드 어택일 때는 손실값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업데이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와 마찬가지로 단순히 그 부호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펄터베이션을 이와 같이 초기화해 주고요. 이제 이러한 과정을 스텝만큼 반복해 주어서 보다 옵티마이즈가 이루어진 펄터베이션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어서 MIFGSM은 FGSM을 수행하되 이 그레디언트를 구하는 과정에서 모멘텀을 적용합니다. 확인해 보시면 일단 그레디언트를 구한 다음에 그 그레디언트의 L1 놈을 구합니다. 그래서 실제 논문과 동일하게 그레디언트를 L1 디스턴스로 노멀라이제이션 진행해 주고요.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그레디언트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모멘텀을 적용해서 사용한다고 했죠. 다만 첫 번째 스텝에서는 이전에 구해놓은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해당 그레디언트로 업데이트를 진행하고요. 이제 두 번째 스텝에서는 이전까지 구했던 그레디언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전까지 스텝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모멘텀에 이 디케이 팩터만큼 곱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그레디언트로 업데이트를 진행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코드에서는 이와 같이 모멘텀이 적용된 것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인 PGD와 사실상 동일하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본 실습에서는 입실론은 논문에서 제안한 내용과 동일하게 설정을 했지만 이 알파 값은 255분의 2로 고정하고 이터레이션은 30번만큼 돌리도록 설정을 진행했습니다. 이제 실제로 FGSM, PGD, 그 다음에 MIFGSM 각각 어택을 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먼저 와이박스 어택에서는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모든 테스트 이미지를 확인하면서 FGSM 어택을 수행해서 언타겟티드 어택을 수행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에 넣은 뒤에 결과를 구할 수 있고요. 로버스트 애큐러시가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애드버서리얼 어택을 수행한 결과를 모델에 넣었을 때 원본 레이블을 맞출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건데요. 또한 그와 더불어 만들어지는 애드버서리얼 이그젬플과 원본 인풋과 그 디스턴스를 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L0, L2, MSE, L-infinity 각각 다 거리를 구한 뒤에 더할 수 있도록 해서 평균적으로 거리가 얼마나 먼지를 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오리지널 레이블과 프레디키드 레이블 각각 다 이러한 애드버서리얼 이그젬플을 분류한 결과를 시각화해서 출력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10개씩 배치를 수행할 때마다 현재까지의 애큐러시를 출력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미지에 대해서 공격을 다 수행한 뒤에는 평균적인 디스턴스와 최종적인 애큐러시까지 출력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픽셀마다 255분의 16만큼 이미지가 변경될 수 있도록 해서 어택을 수행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확인해 보시면 여기 보이는 이미지는 전부 다 잘못 분류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만들어진 이미지를 확인해 보시면 L 인피니티 디스턴스가 255분의 16만큼 형성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평균적인 애큐러시는 5.5% 정도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만장의 이미지 중에서 558개의 이미지만 정상적으로 분류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오분류가 발생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블랙박스 어택입니다. 이것은 화이트박스 모델에 대해서 FGSM 어택을 수행한 뒤에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진 애드버서리얼 이그젬플을 블랙박스에 넣어줌으로써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 코드는 모두 동일하고요. 이와 같이 블랙박스 어택을 수행한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50% 정도의 로버스트 애큐러시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FGSM 어택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애드버서리얼 이그젬플이라고 하더라도 블랙박스 상황에서는 이와 같이 50%의 정확도로 분류해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PGD 어택을 수행했을 때를 확인해 볼까요? 와일박스를 수행할 때는 이 PGD의 경우 여러 스텝을 반복해서 어택을 수행하기 때문에 조금 더 옵티마이즈가 이루어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공격에 성공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장의 이미지에 대해서 모델은 단 한 장의 이미지도 올바른 클래스로 분류하지 못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반면에 PGD를 이용해서 블랙박스 어택을 수행할 때는 이와 같이 FGSM보다 오히려 더 성능이 안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어택을 수행할 때 사용했던 그 화이트박스 모델에 대해서만 완전히 오버피팅이 이루어진 애드버서리얼 이그젬플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와 같이 블랙박스에 대해서는 공격이 오히려 안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해보시면 블랙박스 모델이 61% 정도로 상당히 높은 애큐러시로 분류를 잘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본 논문이 제안한 MIFGSM 또한 확인해보겠습니다. MIFGSM을 이용했을 때 화이트박스 모델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기본적인 PGD와 동일하게 매우 공격이 잘 이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장의 이미지 중에서 어떠한 이미지도 정상적으로 분류하지 못했죠. 즉 언타겟티드 어택에 대해서 100%로 공격에 성공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블랙박스 어택인데요. MIFGSM은 블랙박스 어택에 대해서도 앞서 확인했던 FGSM과 PGD에 비해서 더 공격이 잘 이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이트박스 모델에 대해서 MIFGSM 어택을 해서 만들어진 애드버서리얼 이그젬플은 블랙박스 모델에 대해서도 상당히 공격이 잘 통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MIFGSM은 앞서 언급했던 FGSM과 PGD와 비교했을 때 화이트박스 어택, 블랙박스 어택 모두 잘 통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결과 블랙박스 어택에 대해서 블랙박스 모델이 49%의 로버스트 애큐러시를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결과는 앞서 확인했던 FGSM과 PGD에서의 결과보다 더욱더 공격이 잘 통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이미지넷 데이터셋을 이용했을 때에도 비슷한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쪽에 있는 코드는 기본적으로 비슷한데요. 이미지넷 평가용 데이터셋은 굉장히 큰 크기를 가지기 때문에 그 중에서 5,000장의 이미지만 포함되어 있는 이미지넷 평가 데이터셋 미니 버전을 사용해서 평가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라이브러리 다 불러와 주고요. 이미지넷 총 1000개의 클래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인덱스 18에 해당하는 클래스를 출력해보면 매그파이라고 까치라고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평가용 데이터셋이 224바이 224로 리사이즈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마찬가지로 0부터 1 사이의 값을 갖도록 해서 모델에 넣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각화를 위해서 마찬가지로 매플러 라이브러리를 불러와서 기본적인 파라미터를 세팅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별도로 단 한 장의 이미지를 불러와서 파이톨치 텐서 객체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이미지 로더 함수를 정의해서 이미지넷 평가용 미니 데이터 세트에 포함되어 있는 한 장의 이미지를 불러와서 이것을 시각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출력해보시면 이와 같이 까치 이미지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공격을 위해서 마찬가지로 하나의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 클래스를 정의해줍니다. 즉 공격자가 갖고 있는 이미지는 기본적으로 0부터 2 사이의 값으로 노멀라이제이션 될 수 있도록 하고요. 실제로 모델에 넣을 때는 모델이 학습할 때 사용했던 별도의 인풋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가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모델의 앞쪽에 인풋 노멀라이제이션을 적용한 뒤에 실제로 레지넷이든 VGG든 간에 모델 인스턴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본 실습에서는 이미 학습이 되어 있는 레지넷 50 모델을 이용해서 모델을 초기화해주고요. 간단하게 이러한 모델에 아까 전에 불러왔던 한 장의 까치 이미지를 넣어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아웃풋에 대해서 소프트맥스를 취해서 각각의 클래스에 대한 확률값을 갖도록 만들고요. 그 중에서 확률값이 가장 높은 5개의 클래스를 뽑아서 그에 대한 정보를 출력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현재 이미지가 매그파이라고 까치라고 정상적으로 분류가 되고 76%의 확률로 까치일 것이다 라고 분류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마찬가지로 VGG19으로 학습이 된 모델을 블랙박스 모델로서 사용하겠습니다. 이제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을
불러와 주고요. 배치 사이즈는 16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총 5000장의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고 클래스의 개수는 총 1000개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배치 단위로 이미지를 출력하기 위해서 이미지 show 배치 함수를 정의하고요. 간단하게 하나의 배치만큼만 이미지를 뽑아와서 해당 배치에 포함되어 있는 앞쪽에 있는 4개의 이미지만 출력할 수 있도록 하면 다음과 같이 이미지와 레이블이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와이박스 모델과 블랙박스 모델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애큐러시를 가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코드는 기본적으로 시파10과 동일하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평가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전반적으로 이미지를 정확한 클래스로 잘 맞추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레지넷 50의 경우 애큐러시가 76%가 나오고요. 블랙박스 모델에 해당하는 VGG19의 경우에는 마찬가지의 코드를 실행했을 때 71%의 탑1 애큐러시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정확도를 보이는 각각의 모델을 공격해 볼 건데요. 마찬가지로 getDistance 함수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adversarial example과 원본 이미지가 얼만큼 거리가 차이 나는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FGSM, PGD, 그 다음에 MIFGSM은 앞서 설명드렸던 시파10 데이터 세트를 어택했을 때 사용했던 함수와 정확히 동일하고요. 또한 입실론과 알파 또한 동일하게 설정했습니다. 다만 이터레이션은 20번의 스텝만큼 반복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제 FGSM부터 각각의 어택을 수행한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코드는 기본적으로 시파10과 마찬가지로 구성됩니다.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FGSM으로 어택을 수행한 결과 와이박스 모델이 8.9% 정도의 로버스트 애큐러시를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미지가 100장 있을 때 8장에서 9장 정도의 이미지만 정상적으로 분류가 가능하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블랙박스 어택 또한 수행한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화이트박스 모델에 대해서 FGSM으로 어택을 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adversarial example을 VGG19, 즉 블랙박스 모델에 넣어서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확인해 보시면 로버스트 애큐러시가 24% 정도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사실 VGG19 자체가 일반적인 이미지에 대해서도 71% 정도로 그렇게 높은 애큐러시를 보이진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합리적인 공격 수행 결과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PGD 어택 또한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화이트박스와 블랙박스 각각 실험을 진행하는데요. 화이트박스 어택의 경우 애큐러시가 0%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5000장의 이미지에 대해서 단 한 장도 정상적으로 분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어서 블랙박스 어택에 대한 결과 또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파10 때와 마찬가지로 블랙박스 어택 수행 결과는 FGSM보다 오히려 공격이 잘 안 통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FGSM의 경우 로버스트 애큐러시가 24%가 나왔는데요. PGD의 경우 화이트박스 어택은 더 강력하지만 블랙박스 어택에 대해서는 덜 강력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 제안한 MIFGSM의 경우 먼저 화이트박스에 대해서도 공격이 매우 잘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어서 블랙박스 어택일 때는 앞서 확인했던 FGSM 그리고 PGD 어택에 비해서 훨씬 공격이 잘 수행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일반적인 PGD보다 훨씬 더 공격이 잘 통해서 낮은 로버스트 애큐러시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